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6일 일요일 낮입니다. 오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원체 이 컴퓨터를 또 잘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된 걸 모르고 확인을 못하고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컴퓨터에서 이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조정을 좀 해서 이제 다시 지금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제법 좀 고통스러운 구간을 좀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 지나왔는데요. 뭐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고요. 표면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린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표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을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어제도 또 그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 조금 드려보면서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나면 이거 뭐 앞에 거 전망을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자, 지난주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다우는 마이너스 1.14, 나스닥 마이너스 2.34, 뭐 기술주라고 해가지고 인플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을 것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9%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만큼 오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정 받으니까 우리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게 아니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까?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게 고용 지표였잖아요. 근데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쇼크를 기록했죠.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오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용 보고서가 쇼크를 보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적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아마 당분간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걱정은 크게 없을 거야 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하루 만에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딱 발표가 되면서 이게 발표되면서 완전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뭐 예상치에 비해서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감 나오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큰 폭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 올랐어요. 왜? 얘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경제 정상화에 대한 우려. 이렇게 표면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나 어차피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의 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가 계속해서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80도 다른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장으로 토요일 날 나온 그 소비자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일주일 넘게 계속 지금 떠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부자세 증세. 미국 같은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일이 5월 17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7일인데 주식시장의 D+2라는 이 체제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일 전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 거래일 전이 목요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요일까지 폭탄을 맞았고 시장이 목요일부터 장중에 조금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좀 끄집어 올리면서 반등 캔들을 만들어내 주었고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발표됐던 지수들은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같은 지표가 나왔는데 같은 값이 나왔는데 180도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자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보시면 요거 빼고요. 이거 빼고요. 요거 내용 빼고 요 나머지는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대로 제목을 똑같이 올렸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얼마나 출해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죠. 왜?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르면서 여기에 돈 많이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큰 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쪽으로는 더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 신고해서 세금 회피하려면 더 많이 빼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밀릴 수 있는 여지 안 가지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명분이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거죠. 왜? 지금 인플레이션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안 움직였단 말이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쪽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둘 수 있는 이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12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나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그 주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되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많이 눌리잖아요. 그 부분 1월 되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금 회피성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 판단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인플레 우려, 경기 과열, 하나는 경제 정상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서의 어려움이죠.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손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한 주 큰 쪽에 어떤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확정일이 되고 나면 아마 외국인 매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까지였어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까지였는데 금요일까지였죠. 금요일까지였는데 목요일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월, 화, 수 6조 빠져나갔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6조가 빠져나갔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얼마 안 빠져나갔잖아요. 확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회피성 물량 나올 게 없으니까 환율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 더 지난주는 영향을 더 많이 끼쳤다.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지만 많이 끼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같이 연결을 해서 뭐 경기 과열, 인플레 우려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흐름에서 반도체 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올 한해 반도체 섹터 정말 좋을 겁니다. 뭐 슈퍼 사이클이 오네 어쩌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주가는 안 갔잖아요. 그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사태 때문이었죠.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었는데요. 그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지 않습니까? 이 인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일본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올림픽이 뭐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그다음에 이제 대만 쪽에서도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갑작스럽게 이 하루 뭐 12명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발작을 일으켰죠. 대만 같은 경우에 상하한가가 10%인데 그날 지수가 마이너스 8.6까지 기록했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종목 하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가 이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예전 하셨던 분들 아니고 작년부터 좀 쉽게 주식을 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마스크 해제, 실내에서도 해제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 쪽 또는 신흥국이죠. 남아메리카 쪽이라든지 인도 쪽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은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못 벗어나 있는 상태 이제 벗어나니 많이 하는 상태 그러면 얘네들이 금리 올리면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나머지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태가 폭탄을 맞은 상태인데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 굉장히 아마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넘어가서 한 올 말이나 내년 정도쯤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이제 차후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발생 여부, 이제 발생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발생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연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한데 이제는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지난주 한 주 이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핵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걸 더욱더 배가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지나갔다. 그게 이거였다. 이것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 확산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의 핵심은 지나간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있긴 하게 계속 발생 여부 때문에 발생 여부가 아니라 지속적 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난주처럼 변동성을 그렇게 키우는 상황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두 번째,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자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 봉쇄를 해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아메리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놓고 보면 일단 미국 및 유럽 쪽에서는 점점 정상화가 나타난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시 재감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확산율은 확실히 떨어지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일상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파력이 확실히 약화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자, 그다음 세 번째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인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 얘기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계속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이 비둘기적 완화 계속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뭐 지지난주 해가지고 연준에서도 혹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백악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 했었습니다만 큰 차이는 큰 이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치는 봐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수요일 화요일 눈치를 봐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미국 암학회의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초록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관련한 아마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조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벤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되고 백신 확보와 관련된 부분 얘기하고 반도체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들 조금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 그 다음 정상회담 전에
2차 반도체 회의, 그리고 완성차 대표 회의까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상당히 좀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굵직한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은 굵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잘 한번 어떻게 지속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한다. 이게 일단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지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요. 지난주 이 음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열려 있기는 3,1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요 위에서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바로 위로 올려 쳐줄 것 같은데, 3,220까지가 맥시멈 정도로 일단 제가 보고 있고, 지난주 하락폭의 일정 이상, 뭐 예를 든다면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이라도 음봉을 회복할 수 있는,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쯤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이 차트상 위치가 좋지 않고 지난주 이번 주 캔들이 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긴 한데, 얘도 그래서 일단 950까지 차트상 찍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950보다는 위에서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985 정도 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90에서 1000까지는 글쎄요. 이 반도체 회의 쪽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미 정상 내용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회의,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차질 우려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혹시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이 크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발 악재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뭔가 상단을, 이 상승 반등 이 상단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철강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번에 그 완성차 대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인 거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 아스코 관련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조선철강 같은 경우 뭐 계속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좋은데, 단지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하자. 웬만하면 아직 덜 올라가 있는 애들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 댓글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의 말씀과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설명드릴 때는 제가 스윙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몇 달 전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하고 안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제가 본 건 몇 달 뒤까지 본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스윙 시각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느 자리를 다음 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밑으로 어디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못 지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문제든 어떤 뭐 돌발 악재든 뭔가가 나타나서 이 기본 전제 조건에 있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예상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죠.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는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 조절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전제 조건이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 전문가 분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석학들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 못 맞추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자리가 기준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 자리를 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맞춰서. 그 부분 하나,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오후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